사람들은 그 며느리를 독하다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더 독한 시어머니가 있었다는 걸요. 이혼 조건은 50억. 그런데 그날 며느리는 계약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결혼식 날 아침 6시 호텔 신부 대기실 문을 열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박정희 68살. 국내 3위 제약회사 세원그룹 회장입니다. 맨손으로 일궈낸 이 자리였습니다. 50년이 걸렸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가 옷걸이에 걸려 있었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그녀의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자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손짓했습니다. 잠시 나가 있으라는 신호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며느리 단둘만 남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연기 그만해 서연아. 저는 그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에르메스 향수를 뿌리고 온 아침이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을 단정하게 여몄습니다. 오늘은 제 외동아들의 결혼식이었으니까요. 2년 전 명동 루이비통 매장에서 민준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다 알고 있었어. 내가 그 앞을 하루에 3번씩 지나다닌 것도, 우연을 가장해서 부딪힌 것도. 서연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하지만 제법 빨리 평정을 찾더군요. 역시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은 착해. 세상 물정 모르고 자랐지. 29까지 연애 한 번 제대로 못 해본 순진한 놈이야. 그런 애를 노린 거지. 저는 사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가 됐습니다. 50년 전 제가 그랬으니까요. 경상남도 하동. 저는 그곳 농가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8 식구가 방 2칸짜리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남의 논밭을 부치는 소장농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18살 되던 해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제약회사를 하는 집안의 차남감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안경을 쓴 마른 체구였습니다.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은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이 기회 놓치지 마라. 서울 가면 밥은 굶지 않는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루 세끼를 걱정하지 않고 살고 싶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시댁은 서울 성북동 한옥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마당이 우리 집 전체보다 넓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시골 촌스러운 티가 다 나네. 말투부터 고쳐야겠어. 그날부터 지옥 같은 며느리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5시 기상, 시댁 식구들 아침상 준비, 한복 입는 법, 바느질, 예절, 다도. 하나라도 틀리면 밥을 굶었습니다. 손바닥에 회초리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버티기만 하면 이 집 며느리로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5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시아버지는 회사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남편은 무능했습니다. 착하고 성실했지만 사업 수완이 없었습니다. 제가 나섰습니다. 회사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밤새 공부했습니다. 경영학 책을 독학했습니다. 거래처를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시골 여자 특유의 억척스러움으로 밀어붙였습니다. 10년이 지나자 회사가 달라졌습니다. 매출이 10배 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희야, 내가 잘못 봤어. 내가 이 집안을 일으켰구나. 28배 시집와서 40이 됐을 때 저는 이미 세원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였습니다. 남편은 50살의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산 세월이 아까워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68입니다. 외동아들 민준이가 결혼합니다. 며느리는 28, 저와 똑같은 나이에 이 집안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괜찮아, 서연아. 나도 그랬으니까.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50년 전 나도 재산 보고 시집 왔어. 세원그룹 창업주 아들한테. 사랑 같은 건 없었지. 그냥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었어. 시골 농가 막내딸이 서울 재벌가 며느리 된 거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조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서연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내가 우리 가문에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할 거야. 그게 내 마지막 책임이니까. 며느리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널 시험할 거야. 버틸 수 있으면 버텨봐.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면 그것도 내 선택이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기 전 뒤돌아봤습니다. 오늘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해. 하객들 다 왔어. 게임은 내일부터 시작이야. 문을 닫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사실 저는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0년 전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생존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여자. 그런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일궈낸 이 그룹, 제 아들, 그리고 이 가문의 명예. 며느리가 진짜 각오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50년 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지옥을 견뎌낼 수 있는지 봐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랜드 볼룸 앞에는 하객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모두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아드님 장가 보내시네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미소였습니다. 2시간 뒤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서연이 버질로드를 걸어왔습니다. 순백의 드레스가 아름다웠습니다.
민준이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아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첫 번째 줄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만은 차가웠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냉정해질 수밖에 없었던 두 여자, 50년의 시차를 두고 같은 길을 걷는 두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때의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그것이 제가 며느리에게 주고 싶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결혼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저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댁 어른들께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식사 예절도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진심이 아니라 연기라는 것을. 50년 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서연아, 잠깐 이리 와봐. 아침 식사 후 저는 며느리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민준이는 출근했고 집에는 저와 며느리뿐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자선 바자회가 있어. 우리 세원그룹 이름으로 매년 여는 행사야. 올해는 내가 준비해봐. 네, 어머님.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알아서 해. 지난해 자료는 비서실에 있어. 규모는 300명 정도 예상하면 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스러운 기색이 없었습니다. 자신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직 멀었구나. 일주일 동안 며느리는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비서실 직원들과 회의하고 호텔을 알아보고 초대장을 만들었습니다. 새벽까지 불 켜진 방에서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지켜봤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행사 전날 밤 며느리가 최종 보고를 하러 왔습니다. 어머님, 준비 다 끝났습니다. 장소는 신라 호텔 다이너스티홀이고요. 초대장은 280장 발송했습니다. 경매 물품도 30점 확보했고 식음료는 그래, 수고했어.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꼼꼼했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내일 봐야 알겠지만 잘한 것 같네. 며느리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행사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호텔로 갔습니다. 며느리보다 1시간 먼저 도착했습니다. 다이너스티홀을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세팅, 조명, 무대, 음향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베이지색 샤넬 투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서연아, 이거 다시 해. 네. 무슨 말씀이? 테이블 배치가 마음에 안 들어. 동선이 불편해. 그리고 조명도 너무 어둡고 음식 메뉴도 바꿔야겠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하객들이 12시에 오시는데 그럼 3시간 있네. 충분하잖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세원그룹 이름이 걸린 행사야.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돼. 다시 해. 어머님, 못하겠어?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호텔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테이블을 옮기고 조명을 조정하고 주방에 달려가 메뉴를 바꿨습니다. 구두를 벗고 맨발로 뛰어다녔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저는 한쪽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체크했습니다. 서연아, 3번 테이블이 삐뚤어졌어. 넷째 줄 조명이 너무 밝아. 음식 온도 확인했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움직였습니다.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11시 반. 겨우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벽에 기대서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졌습니다. 메이크업이 번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홀을 둘러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합격.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오, 하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재계 인사들, 자선단체 관계자들, 언론인들, 모두 감탄했습니다. 역시 세원그룹 행사는 다르네요. 박 회장님, 준비가 정말 훌륭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올해는 며느리가 준비했어요. 서연이, 인사해. 며느리는 완벽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는 이미 정리했고 메이크업도 고쳤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3시간 전 그녀가 맨발로 뛰어다녔다는 것을. 행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경매 수익금은 목표를 초과했습니다. 신문 사회면에도 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잘했어.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며느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가 아내를 걱정했습니다. 엄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서연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민준아, 넌 가만히 있어. 이건 엄마와 며느리 사이 일이야.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며느리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마 잠을 못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5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것들을, 불가능한 요구들을, 끝없는 시험들을. 그때 저는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났습니다. 버텼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그래야 했습니다. 진짜 각오가 되어 있는지, 이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세원그룹 며느리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돈만 보고 온 것이라면 지금 포기하는 게 나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이 자리를 지킬 각오가 되어 있다면 견뎌내야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음 시험 계획이었습니다. 다도, 골프, 사교 모임, 해외 바이어 접대, 이사회 참석. 앞으로 석 달 동안 며느리를 더 밀어붙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녀가 무너지는지 버티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50년 전 제가 그랬던 것처럼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걸까? 며느리를 시험하는 게 정말 가문을 위해서일까? 아니면 50년 전 제가 겪었던 고통을 그녀도 겪어야 한다는 일종의 복수일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교육이었습니다. 세원그룹 며느리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창밖 며느리 방에 불이 꺼졌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은 다도였습니다. 일본식 다도 선생을 불렀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2시간 차를 따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이 조금만 떨려도 처음부터 다시였습니다. 화요일은 골프였습니다. 새벽 5시 골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스윙 자세를 100번 반복시켰습니다. 제게 부인들과의 라운딩에서 망신당하면 안 됐으니까요. 수요일은 영어와 중국어였습니다. 해외 바이어 접대를 위해서였습니다. 원어민 교사를 붙였습니다. 비즈니스 회화를 외우게 했습니다. 목요일은 요리였습니다. 시댁 어른들 입맛에 맞는 한식을 배워야 했습니다. 된장찌개 간이 조금만 짜도 다시 끓였습니다. 금요일은 사교 모임이었습니다. 재벌가 부인들의 모임에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며느리는 웃어야 했습니다. 완벽하게 며느리는 버텼습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못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따라왔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안 무너지는구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청담동 한정식집, 재벌가 부인들의 정기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데려갔습니다. 아, 박 회장님. 이분이 소문난 며느리세요? 얼굴이 참 고우시네요. 어디 출신이세요?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입니다. 아, 그쪽이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요?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며느리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부모님 이야기는 그만하시죠. 오늘 음식이 괜찮네요.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 며느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느꼈는지. 50년 전 저도 똑같이 들었으니까요. 시골 냄새 나는 게
아직도 안 빠졌네. 농사꾼 딸이 재벌가 며느리라니 세상 참. 그때 저는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다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도 그래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며느리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중국 바이어들이 와. 저녁 식사 자리인데 내가 통역 좀 해줘. 네, 어머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서연아. 네. 힘들면 그만둬도 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생활이 내가 원하던 건지 다시 생각해봐. 돈은 있지만 자유는 없어. 명예는 있지만 편안함은 없어. 그게 재벌가 며느리야. 며느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도 이렇게 사셨나요? 그럼. 그런데 왜 버티셨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달리 갈 곳이 없었으니까.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50년 전 제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하고 있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 이건 교육일까? 아니면 학대일까?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며느리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또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중국 바이어 접대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중국어 통역, 식사 준비, 좌석 배치, 하나하나 신경 썼습니다. 저녁 6시 바이어들이 도착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유창한 중국어로 통역했습니다. 바이어들이 감탄했습니다. 박 회장님, 며느님이 대단하시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영특해요. 하지만 식사 중간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며느리를 발견했습니다. 벽에 기댄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병원 가야겠어. 아닙니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는 내가 마무리할게. 넌 집에 가서 쉬어.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며느리 방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왜? 서연이 상태가 안 좋아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내일 가족주치의한테 연락할게. 그게 아니라 민준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서연이한테 이러세요? 뭐가? 너무 심하잖아요. 결혼한 지 반년밖에 안 됐는데 서연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라고, 며느리 교육 그만두라고, 그게 아니라, 조금만 천천히 하면 안 돼요? 안 돼.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민준아, 넌 몰라. 이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세원그룹 며느리로 산다는 게 뭔지, 서연이는 각오해야 해. 지금 포기할 거면 빨리 포기하는 게 나아. 엄마, 나도 이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8살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눈가가 처졌습니다. 문득 제 시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독하게 굴었지.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널 이 자리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으니까. 그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괜찮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권력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며느리에게 똑같은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창밖을 봤습니다. 며느리 방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무너지는지 아니면 진짜로 살아남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제가 원하는 게 정말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 이혼하고 싶습니다. 결혼 반년 만에 며느리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앉아. 며느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있었지만 무릎 위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못 견디겠어? 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고 하루 종일 배우고 완벽해야 하고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50년 전 저도 3번이나 이혼을 생각했으니까요. 민준이는 알아? 아직입니다. 어머님께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잘했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금고를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뭔가요? 위자료 계약서야. 50억?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50억을 드린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 조용히 이혼해주면.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조건이 있어.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첫째, 우리 가문에 대해 평생 함구할 것. 둘째, 민준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말 것. 셋째,
이 돈으로 새 삶을 살되 세원그룹과는 일체 관련을 맺지 말 것.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50억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내가 원하던 삶을 살 수 있어. 가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고. 그 말에 며느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사실 넌 잘했어. 반년 동안 정말 잘 버텼어. 내가 본 며느리 중에 가장 독한 사람이야.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앞으로 10년, 20년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해. 자유 없이, 숨 쉴 틈 없이. 그게 재벌가 며느리거든. 며느리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생각할 시간 줄게. 일주일.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창가에 섰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이상하게도 안도감보다는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아침 무난 인사도 왔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아내와 평소처럼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저는 지켜봤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결정을 내렸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이혼하겠대요. 그래.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서연이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정말 서연이를 사랑해요. 엄마, 서연이 없이는 못 살아요. 민준아, 제발 서연이 보내지 마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민준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우는 모습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이건 서연이가 결정할 문제야. 하지만 가봐. 아내한테 가서 내 마음을 전해. 민준이는 눈물을 닦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위자료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못 자니? 며느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나도 물 마시러 왔어. 부엌에서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며느리에게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뭔데? 어머님은 행복하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50년을 이렇게 사셨잖아요. 버티고, 견디고, 완벽해야 하고, 그렇게 사셨는데, 행복하셨나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럼 왜 버티셨어요? 달리 갈 곳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습관이 됐어. 불행해도 익숙하면 견딜 수 있더라고. 며느리는 계약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는요, 처음엔 정말 돈 때문이었어요. 민준 씨 재산이 탐났어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요. 알아. 그런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6개월 동안 뭔가 달라졌어요. 민준 씨가 저한테 해주는 말들, 표정들, 손을 잡아주는 순간들, 그게 전부 진심이더라고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평생 누구한테도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은 너무 가난해서 저를 사랑할 여유가 없었어요. 하루하루 살기 바빴으니까요. 근데 민준 씨는 저를 사랑해요. 진짜로 계산 없이 저 같은 사람을. 며느리는 계약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50억이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가난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찢었습니다. 계약서가 반으로 찢어졌습니다. 돈보다 사랑받는 게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더 버틸게요. 그러니까 제발. 서연아,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너무 독하게 굴었어. 아닙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며느리를 떼어놓고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나는 내가 포기하길 바랐어. 솔직히 돈 받고 떠나길 바랐어. 그런데 넌 사랑을 택했어. 50억보다 사랑을 택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눈에서도 그걸 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이 집 며느리야.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두 여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저도 앉았습니다. 민준아, 내 엄마, 서연이랑 이혼 안 한대. 민준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서연아,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눈이 빨갰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 교육 끝났어. 이제 내 맘대로 살아. 골프 싫으면 하지 마. 다도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냥 너답게 살아.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님, 단 조건이 하나 있어. 네.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 그것만 해주면 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시험한 게 아니라 며느리가 저를 깨운 것이었다는 걸. 5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것. 사랑. 그게 돈보다 권력보다 명예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6시 반쯤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얼굴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골프도 그만뒀습니다. 대신 민준이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습니다. 저는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웃는 모습을, 진짜 웃는 모습을, 이게 맞는 거구나.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손에 차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녹차 한 잔 드릴까요? 그래.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요즘 어때? 좋아요. 훨씬 편해요. 다행이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때 왜 저한테 그러셨어요? 정말 궁금했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엔 시험하려고 했어. 내가 진짜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런데 나중엔 달랐어. 내가 겪었던 고통을 너도 겪어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 그게 공평하다고. 어머님, 미안해, 서연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불행했다고 해서 너도 불행해야 할 이유는 없었어. 그런데 그걸 너한테 강요했어.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셨잖아요. 저는 이해해요. 고마워. 그날 저는 며느리에게 50년 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동에서 올라온 얘기, 시어머니한테 당했던 일들, 혼자 버텼던 세월들, 며느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그냥 살았을 뿐이야. 그게 대단한 거예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6개월밖에 안 버텼는데 어머님은 50년을 버티셨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행복하지 않으셨다는 게 너무 슬퍼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제라도 행복하면 돼. 네. 어머님도 이제 행복하세요. 2달 뒤 추석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시댁 어른들, 민준이 사촌들, 조카들까지.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완벽하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한 옷을 입고 편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좋아 보였습니다. 큰형님 부인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아주머님, 며느리 복 받으셨어요. 저렇게 자연스러운 애가 어디 있어요. 그러게요. 예전에는 좀 뻣뻣해 보였는데 요즘은 진짜 우리 집 며느리 같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진짜 우리 집 며느리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며느리와 둘이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당을 걸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네 어머님, 나 사실 말이야.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처음엔 내가 민준이 재산 노리고 온 거 알고 화가 났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뭐가 나쁜가 싶어.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잖아. 나도 그랬고,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게 잘못은 아니야. 어머님,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내가 정말 사랑을 선택했다는 것, 50억보다 민준이를 선택했다는 것.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내 진심이라는 걸 내가 확인하고 싶었나 봐. 돌아가면서, 네, 저도 몰랐어요. 제가 민준 씨를 진짜 사랑하게 될 줄은. 사랑은 그런 거야. 어느 순간 찾아와. 은행나무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평생 사랑 없이 살았어. 남편도 사랑하지 않았고, 남편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냥 의무로 살았지. 가문 지키고, 회사 키우고, 아들 키우고. 그게 전부였어.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너 보면서 깨달았어.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걸. 어머님, 고마워, 서연아. 내가 나한테 가르쳐 준 거야.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저는 발표를 했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네, 어머님. 나 회장직 내려놓기로 했어. 민준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요? 이제 좀 쉬고 싶어. 50년 일했으면 됐어. 그럼 회사는요?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꿀 거야. 내가 이사로 들어가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뭐 하실 건데요? 여행 다닐까봐. 하동에도 가보고, 예전에 살던 동네도 가보고. 혼자요? 응, 혼자.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너? 네. 어머님 고향 궁금해요. 어떻게 사셨는지도 보고 싶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우리 셋이 다 가요. 가족여행. 좋지.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한 달 뒤, 저희는 하동에 갔습니다. 50년 만에 돌아간 고향이었습니다. 옛날 집은 없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은 그대로였습니다. 섬진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변에 앉아 셋이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어머님이 잘하셨다니 신기해요. 응. 저 강에서 멱도 감고 그랬어. 행복하셨어요? 글쎄, 가난했지만 단순했어. 지금보다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해요? 서울 온 거? 한참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안 해. 그때 안 왔으면 지금 너도 없었을 테니까. 엄마,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있어. 좀 더 여유롭게 살 걸. 좀 더 행복하게 살 걸.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그렇게 사세요. 그래. 그렇게 살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섬진강 위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네. 5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노을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쁘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볼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서울로 돌아온 뒤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가끔 이사회에만 참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시장도 갔습니다. 직접 장을 봤습니다. 오후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평생 읽고 싶었던 소설들을. 저녁에는 민준이 며느리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웃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정말? 네. 이제 8주 됐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축하해, 서연아.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민준이도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나요, 엄마. 그래. 할머니가 되는구나, 나도.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엄마가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분명 좋은 엄마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독하게 키우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키울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독했지만 며느리는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줬습니다. 돈보다 권력보다 명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게 며느리가 저에게 준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68평생 처음으로 별이 이렇게 많은 줄 알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사랑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독한 건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그걸 50년 만에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행복할 시간이.